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주가가 나흘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모처럼 정부의 이 방미 성과가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도 우리 시장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독 우리만 이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인데 경주마 대표 기자 두 분 모시고 조언을 한번 들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며칠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가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조정 원인은 이제 신용에 있었던 것 같고요. 신용이요? 네, 그 신용을 건드리는 요인들이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전날 이제 일단 뭐 소위 뭐 그 SG 창구에서 나온 그 매도가 나온 종목들로 인해서 신용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신용 잔고가 지금 2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이 좀 더 이상 그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최고치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 잔고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을 수반한 2차 전지 급등은 과열이라고 언급하면서요. 네. 센티멘트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이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도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부진한 것은 이제 마이크론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마이크론이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치대 역할을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지 말라라고 좀 딱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이게 좀 이 또한 또 악재가 됐고요. 또 삼성전자가 2분기 전체 지금 적자기가 돌기 때문에 네. 2분기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적용이 됐고, 그러면서 IT 섹터, 반도체, 소부장 섹터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 선물 매수 여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 장중에 한 1조 넘게 선물 매도가 나왔던 것도 그런 매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막판에 조금 그 선물 매도를 줄였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그 외국인들 선물 매수에 대한 그 여력이 없던 것들은 일단 오늘은 이 이벤트는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FOMC가 딱 들어갑니다. 네. 5월 3일부터 이제 FOMC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저가 매수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나올 매도세는 강했지만은 이를 받쳐준 저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유입이 제한됐기 때문에 또 시장이 더 많이 더 흔들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수를 상당히 코스피 기준으로 1% 정도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오늘 장은 막판에 현대차가 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도 오늘 보니까 계속 치솟다가 막판에 이제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일부 좀 하락하긴 하던데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만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원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분기에 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성 어떤 그런 하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수급에 대한 꼬임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상당히 과열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여기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SG 창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하한가가 속출하는 좀 그러한 좀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좀 약간 좀 과도한 좀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코스닥 기준으로 지금 830에서 850선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4일간의 어떤 하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저는 하방 지지대를 좀 어느 정도 터치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한 내일 정도부터는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지력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탐색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게 좀 많이 내려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일에는 조금씩 진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좀 기대를 하면서 내일장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쳐서 지금 상황의 조정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하셨던 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이 이슈도 굉장히 컸던 것 같더라고요. 며칠째 지금 이틀째죠. 하한가 무더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 매매가 대거 몰렸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 이 스토리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걸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팩트는 어쨌든 어제부터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물량이 쏟아졌다는 것이고요. 특정 창구에서 특히 이제 뭐 SG 그 증권사 창구에서 쏟아졌던 것들이 공통적이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 성광이라든가 삼천리 이런 종목 특징은 네.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었던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뭐 2년 이상의 상승세를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초과하는 상승들이 계속 꾸역꾸역 나왔고요. 특별한 호재라든가 어떤 뉴스 없이 올라갔던 것이고 또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은 물량 가지고서 특정의 어떤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그 집단화된 어떤 그런 수급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수급으로 끌어올렸고 결과적으로 그런 수급이 이탈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알려지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장기가 올라간 종목들이 네. 떨어질 때는 하한가로 보통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수급 이탈, 저희 말해서 이제 주포가 이탈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빠질 때는 이제 하한가로 가고 그게 이제 한 번에 안 끝나고 네. 최소 이제 며칠 더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틀간 하한가가 나왔고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하한가가 멈춘 날이 일단은 그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그 가지고 계신 분들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든 뭐 그 멈춘 날 이거를 매수보다도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한가 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거 관련해서 금감원장도 뭐 멘트를 치면서 좀 시장에 영향을 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차 전지 등 테마주 투심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좀 내려갈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과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고음이 좀 나왔던 부분들 여기에 관련돼서 결국 이제 금감원장도 제가 볼 때는 좀 한마디 거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주가가 밸류에이션의 어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제가 볼 때는 좀 프로세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뭐 펀디멘털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묻지마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또 반대급부에서는 또 이제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주식시장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좀 제가 볼 땐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오늘 좀 하락을 좀 주도했던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격대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정상화권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좀 관심권에 둬야 할 섹터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악재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어떤 하락세를 부추고 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장과 하락과 함께 같이 떨어지는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볼 땐 관심 섹터로 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좀 역차별적인 그런 제가 볼 때는 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2차 전지 쪽 말씀을 하신 건데 네. 그 SG증권 이슈는 2차 전지 쪽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상관없는데요. 이제 네. 그게 이제 신용 문제로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감독원장께서 이제 2차 전지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네. 이게 또 조사액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어제 이제 아까 SG 관련돼서 그 한가가 이제 시작됐을 때 제가 네. 개인적으로는 그거 보고서 아 이거 조사 들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거 조사액이 나오게 되면은 관련돼서 그 이제 언급되는 순간 주가 항상 빠지고 그런 게 영향을 받았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대장주를 했던 종목들은 뭐 오히려 매수 기회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대장주가 오늘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시장 2차 전지 대장주인데 거의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예정돼 4월 28일까지 그 MSCI 그 편입 그 기준가 결정일이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방송에서도 에코프로는 4월 28일까지는 주가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움직이는 타이밍은 4월 28일이 지나서 뭐 65만 원 넘기면 안 될 거예요. 4월 28일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달에 움직임을 보고 다시 이제 그 2차 전 쪽으로 에코프로를 보면서 네. 에코프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그쪽을 투자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다소 낙폭을 줄인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대차 이슈가 있었거든요. SK온하고 북미의 이제 합작법인 배터리 합작법인 6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 중에서 1조 6천억 원 투자를 한다 그러고 2025년부터 하반기부터 가동되는 이 공장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팀장님? 일단은 이제 IRA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좀 방미 관련된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제 뭐 선물 보따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IRA에 좀 혜택이 많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공장을 좀 빨리 짓겠다라는 좀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 특히 LG 엘러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캡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공장을 지을 때마다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특히 미국에 있는 이제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차에도 어쨌든 이게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 여러 회사를 좀 제가 볼 때는 좀 연합을 해서 조인벤처를 세워가면서 지금 공상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네. 측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다변화해서 제가 볼 때는 셀 3사에 대한 부분을 좀 다변화해서 지금 이제 어떤 수요 처리에 대한 부분을 좀 다변화하는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배터리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판매처에 대한 부분도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키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좀 제가 볼 때 반영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2025년부터는 제가 볼 땐 재무제표에 지금 이제 어쨌든 이익 잉여금으로 좀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투자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작법인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부터 8년 동안 네. 삼성증권 분석을 보니까요. 8년 동안 받게 되는 IRA 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현대차입니까? SK 이노베이션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 업체를 해야겠죠. 양극재 업체를 해야 네, 되는 양극재 거고요. 그 순서가 항상 이제 그 갑을 관계를 따지면은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갑이지만은 네. 항상 그 아랫단에 있는 그 양극재라든가 그 광물 쪽에 있는 업체들이 특히 양극재 업체가 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랑 SK온이 이제 그 합작법인을 해서 조제 공장 쪽에 공장을 짓는 거는 네. 이거는 현대차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전 세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중국산 배터리를 쓰거나 그럴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반드시 그 K 배터리를 써야지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K온과 같이 합작을 한 것이고요. 이제라도 진행이 된 것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긴 조만간 이 관련된 그러니까 현대차와 SK온의 합작 법인에 관련된 양극재 업체가 조만간에 네.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네. 업체를 사야겠죠. 어. 그럼 현대차가 SK온뿐만 아니라 네. 뭐 LG 에너지솔루션, 포드 뭐 이런 식으로 완성차 업체와 그러니까 그 간에 합작하는 것들이 생기면은 그 네. 양극재 업체 간에 합작이 나오게 되면은 배터리와 그 완성차 업체 간의 합작 법인이 나올 때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업체들은 조만간에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 업체들을 선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이슈가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게 네.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가 이제 도요타랑 또 미국의 합작법인 또 짓는다. 네. 이게 뭐 혼다에 이어서 일본 자동차 완성차 업체랑 또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토요타가 거의 뭐 테슬라랑 그 이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차량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게 파라소닉 쓰지 않고 또 토요타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썼다는 거는 아마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그 LG 엔솔 거를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신규 국사도 늘어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 또한 거기에서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또 대규모 수주가 또 조만간 나오겠죠. 그럼 이 상황을 봤을 때 적어도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지금 이 합작 법인들을 통해서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대규모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2차전 종목들을 특히 양극재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 보는 이유가 조만간에 5월, 6월 안에 대규모 수주가 정황상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확 나와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해서 23%나 높았다. 컨센서스가 이렇게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월에 1조씩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전날 현대 모비스 관련돼서도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된 어떤 납품 공시가 좀 나오면서 확실히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공시들이 나오고 있고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런 현대차나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1분기에 좀 왕자를 탈환할 것이라는 얘기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좋을 것으로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겠죠. 근데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제가 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뭐 본인의 지금 EGMP의 어떤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거의 이제 대항마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게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라는 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러시아에서 좀 뼈아픈 좀 실패가 있었습니다만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좀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이제 어떤 타사 지금 브랜드들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좀 많이 좀 올인되어 있는 좀 그런 브랜드들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좀 성장수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실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또 여기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는 확실히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좀 주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텐츠에 관련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로봇 관련돼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가 변화하는지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증권사 컨센서스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화면에 보시면은 그 네. 추정 기간이 18곳이거든요. 네. 거기 평균치 대비해서 뭐 22.6% 5% 컨센 상회를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저 중에서는 추정치를 거의 맞춘 증권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예전 추정치가 그대로 있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평균에 의한 컨센서 상회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시장이 바라보는 평균보다는 높다는 의미로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중에 맞춘 증권사 어딘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비슷하게 맞춘 증권사 있을 것이고 원래 이제 그 최근에 한 달 동안 그 현대차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50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이 대략 2조 9천억 정도였는데 3조 6천억 나왔으니까 그래서 잘 나온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좋게 보니까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적도. 네. 그런데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쇼크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전에 그 회사의 실적이 컨센서스가 상향 중인 건지 아니면 하향 중인 건지를 보시면서 만약에 하향 중이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서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컨센서스가 대비 이렇게 상향됐다는 거는 어디서 뭐 차가 잘 팔렸다는 건가요? 네, 총 세 가지고요. 네. 첫 번째는 물량 증가가 많이 있었고 물량 증가로 인해서 한 7,5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고요. 또 제품 믹스가 잘 됐죠. 그래서 SUV라든가 판가가 높은 그런 고부가가치가 많이 네, 팔렸다.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더 잘 팔려서 그게 한 5,590억 정도 더 이익이 늘었다 그러고요. 네. 또 이제 환율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쪽은 그래서 대략 2,760억 정도 환율 효과를 봤다는 게 이제 IR 자료에서 이렇게 명시를 됐는데 네. 이 이익 증가는 확실히 이게 물량, 믹스, 환율 요 세 가지고 이 2분기 때도 보면은 지금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4월달 생산 추세가 지금 목표치 100% 달성했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역시 생산 쪽과 이제 협의를 한 결과 사업 계획성 달성이 가능하다. 네. 그런 이 얘기는 2분기 실적도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환율이 지금 1,330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 환율 효과도 크기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현대차랑 뭐 기아 마찬가지로 이 완성차 업체들은 2분기 실적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2분기에도 계속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셀인 메이 했는데 메이가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대규모 조정이 나왔잖아요. 다음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선에서 850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 테스트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좀 830선대를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뭐 내일부터는 조금씩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덜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세리메이에 대한 이런 격언은 좀 유효하다. 다만 한두 번 정도의 제가 볼 때 기술적 반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제가 볼 때는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세 흐름이 지금 4일 연속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뛰어들 때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나 좀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신용 물량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신용 물량이 털리는 일은 좀 일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과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지금 그 예를 들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뭐 주도주를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조정을 그대로 견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4월 28일까지의 조정 이후에 이제 5월 초 부터의 주가 흐름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네. 5월 3일에 또 공교롭게도 이제 FOMC 이제 미국 시간으로 있겠지만은
이제 그 FOMC 이후에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이 돌아서야 주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돌아서냐 안 서냐가 이제 코스닥 쪽은 반등의 이제 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FOMC 이후에 시장이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보는 입장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렸던 41선이 제가 838포인트 정도를 제가 조정 막바지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왔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좀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이번 주까지 에코프로가 어쨌든 주도주니까 그걸 움직임 잘 보시고요. 5월달에 돌아서 나서는지를 체크해서 가시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만약 5월달에 FOMC 이후로 시장이 세면은 네. 그때는 좀 현금 비중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주목받은 이제 종목들은 굉장히 좀 명확했어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있으면서 맞물려 있는 종목들 좀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제가 일단 뭐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섹터들이 뭐 반도체나 뭐 사실 뭐 자동차, 방산이었는데 일단 첫 포문을 연 건 콘텐츠였습니다. 네. 예, 넷플릭스 관련돼서 근데 뭐 숫자를 좀 확실히 좀 계산해 보니까 뭐 투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일단 그거에 일단 첫 번째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단 반응을 했고 다만 좀 연속성을 좀 보여주기엔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기대감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어떤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도 수주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각국이 어떻게 보면은 방산에 관련된 좀 예산을 좀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또 미국의 어떤 좀 무기 수출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한미 정상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좀 재료 소멸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약간의 좀 섹터별로 계속 차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슈도 있고 네. 또 무슨 FA50 이거 미국의 이제 수출 지원 루트가 좀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네. 그 FA50 그 경 공격기 18대 수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이제 미국 쪽에 진출을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진을 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요. 그 방산주랑 그리고 또 그 조선주 같은 경우가 주도주로 올라가는 경우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주가 올라가고 방산주 올라갈 때 시장이 안 좋아요. 네. 대체로. 그리고 지금이 또 딱 그럴 때네요. 맞아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쉴 때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9거래일 그러니까 10거래인가 연속인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존 주도가 쉴 때 방산과 그리고 이제 그 조선주 같은 경우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기존의 주도주가 올라갈 때는 그런 종목들이 꺼질 수 있으니까 이 역시 한쪽으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가 육성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고 또 이제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그 폴란드 K2 전차 820대 그 수출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쪽도 지금 아까 말레이시아 포함해서 미국 쪽의 항공기 수주전도 좀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향후 이제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쪽이 네. 방산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법도 지금 어쨌건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네. TSMC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 때 뭔가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카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경제 사절단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이득이라든지 뭐 그 아젠다를 끌어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법 관련돼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이제 일방적인 제가 볼 때 우방을 좀 챙긴다기보다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이 어떤 수출 부분을 관련돼서도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수출을 좀 막으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명한 외교적인 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이렇게 시원스러운 해결책을 좀 갖고 오긴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뉴스플로우를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글로벌 시장 이슈들 추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그대로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폭풍 케미 보여주셨던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 그 SG증권 이슈 이거 네. 1월에 벌써 예견을 하셔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문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2년 넘게 우상향을 하는 종목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찾아보다가 그때 봤더니 조금 이게 뭐 특징적으로 발행 주식수가 적고 그러고는 유통 주식수가 적은 기업이 이제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오더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업이 실적에 또 주가가 실적에 좀 어떻게 보면은 부합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원론적으로 조금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난주 한 중반 정도에 투자금을 다 뺐거든요. 네. 약간 좀 정세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지표들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딱 뺐는데 이 촉이 좋았구나. 이 경주마를 매일 보면 이렇게 촉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한 거 맞죠, 저? 네. 이제 고민은 그러면 언제 다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다 뺐으니까 이제 언제 뛰어드느냐. 요걸 이제 고민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제 5월 금리 인상을 만약에 연준이 한다. 요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여기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뭐 4월 블룸버그 기사를 많이 보셨던 분들 좀 아시겠지만은 이거 네. 5월 이제 금리 인상 25bp 인상 가능성을 한 80% 정도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견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꿈틀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클리블랜드 연준의 나우 캐스팅 보시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매크로에 관련돼서 많이 하락했던 부분은 사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다시금 좀 꿈틀대는 것이 우려다. 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금리 인상 그냥 허투루 보면은 안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사실 앞서서도 SBB 사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도 약간 불거졌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월에 금리 인상 뭐 예견하긴 좀 그렇겠지만은 약간의 좀 변동성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끝이 나면 불확실성이 거치니까 좀 뭐 뛰어들만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봐요?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데이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는 고용 시장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실업률에 근거해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3월 기준 실업률을 보시면 여전히 3.5%로 기록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더 또 개정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지지난주에 나왔던 데이터는 이게 3%대에서 4.7%로 꽤나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미시간대 데이터고요. 뉴욕 연은에서 집계한 데이터 역시도 마찬가지로 3%대에서 4.7%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보는 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데이터죠. 코어 PC. 요걸 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데이터가 전월 대비 0.4%, 0.4% 맞죠? 네, 그렇게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데이터는 여전히 경기가 좋다. 금리를 올려서 강하게 유지해도 된다라고 표현할 만큼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어제도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혹은 지난주에 나왔던 제조업 PMI 같은 경우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약간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소매 판매 역시도 우리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많이 못 올립니다. 금리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는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가 너무 좋은데 우리는 고금리를 유지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블라드 총재도 투표권은 없지만 이번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계에 있는 말 그대로 저축되어 있는 자산 그리고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금리를 5.75%까지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괜히 별명이 연준의 천재가 아니거든요. 지금 블라드 총재가 얘기하는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가 두 가지 양쪽 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의장 혹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금 제조업 데이터가 안 좋다, 뭐 신규 실업이 안 좋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아직 안 꺾였다. 그러니까 6월에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조금 더 무서워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블라드 의장은 일단 뭐 조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에는 가이던스를 안 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에 5월 FOMC가 끝나고 난 뒤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때 가이던스가 나오느냐, 명확하게 주어지느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 문구 혹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발언들에서 과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느냐 이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MS하고 구글 실적 발표가 오늘 밤에 있죠.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아마존도 실적 발표하고 잘 나올까요? 네, 뭐 내일 새벽 아침이죠. 그쵸. 예, 네. 아침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이번 1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다음이에요. 사실 2분기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2분기의 가이던스는 그래도 좋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뭐 다들 아시는 너무나도 저희가 많이 언급했던 챗 GPT, 네. 네, 인공지능에 관련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추후에 어떤 매출을 좀 증대시키고 또 어떤 방향성을 또 제시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간 사용자가 지금 1억 명을 돌파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지금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로서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어닝콜에서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S 실적 발표 때는 GPT 문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뭘 봐야 되나요? MS 실적에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GPT를 이용을 하고요. 또 빙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AI 검색을 계속해서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네. 핵심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색을 얼마나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는 온라인 광고 시장 혹은 서치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대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구글을 얼마나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소의 자신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면 구글이 빠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지면 구글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검색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앞으로의 패권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는 지난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3사 모두 클라우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B2B에 대해서는 조금은 투자가 줄어들 것 같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더 좀 버텨내고 올라가는 힘을 보여줄 것이고 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더 안 좋네요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지금 차트를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연초 대비로 20%씩 대부분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주가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돈을 잘 버니까 주주환원을 더 잘할 것이고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IT 서버, 뭐 데이터 센터 수요 이런 게 이제 빅테크에서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예. 국내 이 반도체 업체들 이런 데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방금 이제 테이버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잠깐만 제가 좀 뭐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뭐 여러 이제 감원도 지금 진행을 했었고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사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단까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시겠지만은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나 또 IMF의 어떤 경제 전망도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을 것이다. 내가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런 경제 전망을 내가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되고 이게 네. 또 국내 네. 방금 말씀하셨던 뭐 네이버 예,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네. 예,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은 연초부터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세게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일회성으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도 앞으로 좀 미래를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 뭐 이런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실제로 뭐 목표 주가도 좀 하향 조정했다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글의 PER이 현재 20배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0배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그냥 PER에 의한 가격 지표만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구글보다는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국내 기준으로만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광고 시장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평균화해가지고 단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좀 한정돼가지고 광고를 좀 받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내 시장의 침체, 내수 침체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표 주가가 10,000원 정도 떨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그래서 네이버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라는 점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번에도 저희가 박미사절단에 이제 포함돼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미국 내 B2C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또 상장하기로 하는 웹툰 사업 이런 또 신사업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없다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C 사업은 이제 포시마크 네. 뭐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네이버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나 이런 쪽은 영향 안 받는 거예요? 빅테크의 어떤 뭐 IT 서버 증설 뭐 이런 이슈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GPT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구글 같은 경우에도 바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AI들이 연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인력을 줄인다 혹은 뭐 신사옥을 건설하는 걸 중단한다.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데 반대로 우리가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AI 쪽으로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으로 좀 더 시황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 특히 한국의 반도체 투자자들은 이번 빅테크의 그 IR에서 우리가 실적 발표 자리에서는 꼭 반도체에 대한 혹은 서버에 대한 우리가 캐펙스 투자라는 단어를 1년 동안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 밈주식의 몰락 이슈 요게 있는 것 같아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다이소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파산 신청을 했다고요? 네. 배드베스 앤 비욘드 2월 달이었나요? 그때 네. 이제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고 나서 또 급락을 이어가고 파산 신청을 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대표 IB 중에 하나죠. UBS에서 이런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소매 업종 약 한 94만 개 정도 중에 앞으로 한 5만 개의 업종이 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좀 내놨어요. 네. 거기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그 투자 전략가가 이제 내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소비력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용 가용성 감소다. 신용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기업의 어떤 신용도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감소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어떤 전자상 거래 기업의 증가로 인해서 여러 이제 경쟁력이 조금 더 악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매업종 운용 비용이 증가가 되면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여파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재무적으로 탄탄하지 않는 소매 업종들이 이제 하나 둘씩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2027년까지 약 한 5만 개의 어떤 기업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파산되게 되면 그 중에서 또 빛을 발하는 압도적인 또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기업에 또 재무적으로 어떤 호실적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드 베스 앤 비욘드는 PB 브랜드 자체 만드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 막 확장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비 부분에서 좀 침체를 의미하는 거라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그런 건가 보죠? 일단 근데 배드베스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파산하는 과정입니다. 네. 본인들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것도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데 핵심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됐던 문제는 이 기업이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돌았으면서 네. 이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SBB가 파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제품을 납품해주는 기업에서 납품 전에 선입금을 강요하게 되고요. 그럼 납품 같은 경우에도 재고 관리가 안 되는 수준까지 말 그대로 너네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고 너네가 현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는 어음 결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막히면서 결국에는 물량이 확보가 안 되고 고객이 떨어지면서 파산에 이르게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배드베스 앤 비욘드만의 문제냐 아니면은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많은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나 이 부분이 또 고금리인 상황에서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핵심적인 거는 배드베스 앤 비욘드 이후에 또 어떤 기업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느냐 이 부분에 시장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의 어떤 침체 이슈 이런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렸는데도 실적이 더 잘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네. 예,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겪으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가격 전가력 그리고 가격 결정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가되는 부분을 소비자한테 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코카콜라예요.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소비력이 좀 감소했을 때 필수적인 건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뭐 콜라 좀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미국의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코카콜라라는 그 기업은 정말 뭐 대단한 정말 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전가력이 정말 뛰어난 그런 기업이고 이제 지난 10년간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의 어떤 가격 인상을 지금까지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실적이 계속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은 다른 곳에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부분은 소비를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코카콜라가 또 수혜주로서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전가력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주식도 참 놀랍더라고요. 명품 쪽에 LVMH 지금 유럽 증시에서 최초로 유럽 기업에서는 최초로 시총이 5천억을 돌파했다 그래요? 네. 5천억 달러죠? 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명품을 이렇게 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식에 입문하는 분들과 좀 미팅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보면 주식을 어떻게 시작합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보통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자동차 기업이나 뭐 삼성전자 이런 걸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분들한테는 단연코 LVMH 네. 딱 처음부터 얘기하는데 이제 그쪽도 이제 똥을 들고 계시지 않냐, 똥 좋아하시지 않냐,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은 좋아한다. 네. 그러면 그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고는 차트를 딱 보여드리면은 그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핵심은 결국 브랜드 파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방금도 똥이라고 하자마자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루이비통이라고 브랜드가 딱 떠오르듯이 네. 이 말 그대로 이 브랜드 파워 자체가 이 기업의 가격 전가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LVMH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에도 계속해가지고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 침체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것은 필수 소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절대 꺾이지 않는 것은 사치품의 소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는 약간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이게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력이 강한 쪽은 그리고 말 그대로 부자들이 소비하는 아이템은 더 많이 판매된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페라리로 유명하죠. RAC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말 그대로 페라리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줄 상향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CEO도 나와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우리는 더 비싸게 더 많은 차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소비가 잘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명품을 제가 안 좋아해서 네. 그 똥이 이 똥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똥으로 알아들으신 분도 예. 있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각주를 잘 달아주셨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콘텐츠주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뭐 앞서서도 우리가 잠깐 다루긴 했는데 이 앞으로 4년 동안 K 콘텐츠에 3조 3천억 원 투자를 하겠다. 넷플릭스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의 뭐 2배 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르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에 한테 투자 유치를 또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사실 넷플릭스 하면은 지난 10년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넷플릭스 너무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지난 10년간 넷플릭스의 50% 넘는 어떤 연간 성장률, 평균 성장률을 좀 보여줬어요. 네. 하지만은 지난 3년간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7년 동안은 그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제 발생하더라도 그게 다 제작비, 또 컨텐츠 비용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어떤 환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앞으로 이제 3조 3천억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어떤 뉘앙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국내에 어떤 협업하는 그 기업들 또는 넷플릭스의 어떤 컨텐츠의 어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네. 뭐 과거의 오징어 게임과 뭐 더글로리, 뭐 굴지의 어떤 그런 이제 컨텐츠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제작 방향이나 어떤 양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 우리나라의 이 걷어들인 수익 대비 재투자가 너무 적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뭐 이번에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영국에다가는 보니까 직접 이 제작자 양성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영향을 받는 게 지금 거론이 되는 게 초록뱀, 뭐 스튜디오 드래곤, 쇼박스, 뭐 굉장히 이런 종목들,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이 중에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3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대형사라고 볼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년단 제작할 수 있는 편수도 가장 많고요. 팀도 가장 많고 그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어떻게 보면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플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핵심은 지금 넷플릭스가 왜 한국에 투자하느냐, 넷플릭스가 왜 영국에 투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혹은 쿠팡 OTT가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미국의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의 플레이를 보시면은 넷플릭스의 상대를 하고 있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그리고는 아마존입니다. 말 그대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TT 콘텐츠 사업으로만 돈을 버는 기업이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업에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좀 핫하게 이슈가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영국 AP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골프라든지 아니면 NFL 같은 경우에 한 경기의 중계료 이런 것에 입찰이 들어갔을 때 이게 몇백억, 몇천억까지 올라가는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청자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할 것이냐. 그럼 넷플릭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들을 키우고 그리고는 협업을 하면서 우리만의 콘텐츠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애플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매우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류 혹은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어떤 기업은 단편으로 계약을 하더라, 어떤 기업은 시리즈로 계약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구분을 하시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레이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성장할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테슬라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사회이사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그 사회이사를 낙하산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요거를 이사회에서 이제 저지를 했다, 반대를 했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갈등이 좀 있나 봐요. 네, 뭐 미국의 뭐 주식시장 하면은 저희가 뭐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 이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이사회 어떤 결성이 있어서 가지고도 정말 중요한데 테슬라 이사회 8명 중에 이번에 이제 사회이사로 이제 지명한 사람이 만약에 오게 되면 5명이 네. 일론 머스크의 어떤 최측근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경영이나 여러 가지 어떤 회사적인 어떤 의견 결정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를 좀 잡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행보가 뭐 워낙 이제 괴짜적이시고, 그리고 많은 발언을 서슴지 않게 직관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 브레이크 잡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잡음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지금 상황이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경영이나. 일단 테슬라를 기준으로 보시면 자동차 시황에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머스크가 그러한 결정을 한다에 대해서 이사회가 태클을 건다. 이게 상장사의 제대로 된 경영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한다. 이런 정도로 고민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죠. 참 어렵고 답답한 시장이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기보다 오히려 열심히 좀 분석하고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꼭 승리를 해야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